스루프타임즈 2023년 1월 1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무장 생존 전략을 부제로 적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표는 제가 스루프 분석을 할 때 바벨 전략으로서 소개하는 그런 포맷인데요. 제목을 북한 핵 개발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한국의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서 바벨 전략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북한의 핵이란 비대칭 군비 전략을 3대에 걸쳐서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핵무기를 제외하고서는 남한과의 군비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기울어진 그런 비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존재 가치를 부각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북한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하려는 일환이 북한의 핵 개발이라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현재 재무장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것은 2순위이고 1순위는 대중국임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죠. 대만 이슈를 먼저 내세웁니다. 만약 대만이 점령당한다면 바로 일본 열도로 연결되기에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재무장은 대만 사태를 염두에 두고서 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생존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이 바벨 전략이란 것은 한편에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전략이고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한국도 핵 개발을 하겠다, 핵 무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는 방법은 핵 자체 개발 및 무장을 하는 것이고,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은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데 동참을 하고, 그 대신 한국의 방위는 한미 핵 억제력 공동훈련 강화 이런 거겠죠. 또한 핵을 제외한 방위 산업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본 스포니치 NX라는 매거진의 내용인데요. 히로유키 씨, 일본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분석, 정말 그것 하고 공감이 가는 그런 회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일본 말식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일본 노동자의 연봉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지론을 전개하며 큰 반향을 불렀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 수준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는 것도 있죠. GDP는 아직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효과라는 말이 나옵니다. 효과가 없는 행위는 그만두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한다. 효과가 없는 쓸데없는 행위들을 일본 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일본 사회의 악령량과 연공소멸에 의한 사회의 시스템에 쓴소리를 했다. 이렇게 전문 실업가, 사업가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댓글 1위로 나와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예요. 댓글 한 사람이 좀 나이가 든 사람인 모양인데 젊은이가 말하는 방식이 좋다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많지 않느냐. 본인은 효율이라는 이쪽에서 말이 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은 효과를 얘기했거든요. 결국 시간이 걸리고 있거나 자신은 편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담이 가고만 있거나 그러므로 효율이 나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요소도 근거로 하면 그것이 타당할 수도 있으므로 통틀어 말할 수 없는 것이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식 말을 AI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거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어려워 라고 그 댓글을 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그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제약이론 경영에서 연공서열은 사실 한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개혁을 얘기할 때 그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똑같은 그 급여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 공정에 자동차 바퀴의 그 볼트낫들을 그 365일 계속해서 볼트낫들을 그 조이는 그런 조립 공정을 하는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그게 나이가 젊으나 그 나이가 많으나 똑같은 임금이 지급돼야 된다는 게 이런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일본 생산성은 효율이었고, 지금 그 나이 드신 분의 댓글이 그거죠. 효율을 얘기하는데 efficiency라고 되어 있고, 이는 원가 세계의 부분 최적화 패러다임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효과, effectiveness는 피터 드러커가 강조한 말이고, 스루풋 세계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관점을 또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사업가가 스루풋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방문 무기 판매 모색 AP 존 가브리엘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이번 방문은 원자력 에너지 투자, 그 다음에 국방의 4대 핵심 협력 분야에서 형제국인 아랍에미리트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라고 윤 장관 정부의 김성한 국가안보국장은 말했다 라는 말을 전했고요. 의장대 뭐 서열하는 모습인 모양인데, 유엔은 21년까지만 해도 두바이 소재 장거리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을 이용해 급을 밀반입하는 이란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랍에미리를 통해서 뭔가 그 작업을 했었고, 또한 그 문정권이 생길 때 그 임정석인가요? 비서실장을 했던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뭔가 날아가서 뭔가를 아랍에미리트 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날아가기 전에 먼저 아랍에미리트에 어떤 그 장관이 방문을 한 다음에 바로 달려간 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게 지금에 와서 그냥 추정을 해본다 그러면은 북한의 어떤 그 자금이 흘러 들어간 그런 내용들 아니겠느냐, 지금에 와서 그런 생각을 좀 추정을 해봅니다. 아랍에미리트 37조 잭팟 뒤에는 한국 기업들이 탈탄소, 원전, 항공우주 등 주목. 헤럴드 경제 1월 16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친한국 협력 강화 SK그룹 UAE의 국부본드와 MOU를 체결했다. MOU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원전 수소 등 미래 에너지 협력 본격화하고 첨단 산업 등 기업 역할 주목을 한다. 근데 그 첨단 산업이란 게 보통 이제 영어로 할 때 advance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환경 협력 강화, SK그룹 역할을 주목하고 원전 수소 등 미래 에너지 협력 본격화한다. 첨단 제조 이니시티브를 체결했다. 다방면 협력 강화를 한다. 그럼 첨단 제조란 게 뭐냐 그러면 디지털 전환과 모빌리티, 항공우주, 부품 소재, 제약과 의료기기 등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그 우주선까지 쏜 나라니까 땅은 좁은데 그렇게 그 거기서 이 기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 사우디
동쪽에 있는 이렇게 그 반도처럼 불쑥 튀어나온 나라죠. 그게 이제 그 이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데고, 요충지에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그 로이터 통신은 그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다. 했다고 대통령실이 말했다고 그렇게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사진을 이렇게 그 MOU 각서를 한 것을 그 기념사진을 찍었고, 뭐, 이 부총리도 부총리 같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이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뭐, 기념사진 이렇게 찍었고, 아랍에미리트가 국빈 방문이라는 그런 그 격에 맞춰서 이 대통령 궁에 우리나라 태극기의 음양, 적색과 이 말하자면 파랑색으로 조명을 그런 해주는 예의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양에 비친 그 파란색과 그 빨간색이 어울려진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해서 한국의 국빈 방문을 말하자면은 대우해주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네요. 아랍에미리트가. 22년 기업물가 과거 최고 9.7% 상승, 원자재 가격, 일본은행. 결국 2022년도 전체적으로 9.7%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 결과 결국 기업물가 지수란 게 판매 가격 올린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왕창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전력, 도시가스, 수도가 36%로 대폭 상승했다.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못 올렸죠. 네. 그래서 한전이 적자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도시가스는 스몰 좀 올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수도 가격, 글쎄요, 그 수도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이 월급도 잘 안 오르나 그러는데, 이런 기본적인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은 더 일반적인 국민 생활이 더 좀 궁색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강은 26.7%, 석유 석탄이 18% 각각 늘어나고, 음식료품이 우리나라는 매일 많이 올라간 거로 인식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5.6%만 상승을 했다. 참 일본 기업들은 잘 올리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월급도 많이 못 올리는 대신 식료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좀 남의 얘기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2022년도 그 기업 실적을 분석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무역 수지가 6.9%인가 거의 7%가 이 적자거든요. 대부분 거기에 다 영향을 받는데,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되면은야 한국 경제가 침몰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또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있는데, 2022년도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낸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또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중에 어떻게 이익을 내 가지고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제는 계속 관심사항으로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양국 군대 배치 활성화 합의 체결했다. 디펜스 뉴스 앤드루 슈터 기자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방위 협정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유럽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기로 한 지 몇 주 만에 급격히 체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영일 동맹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1차 대전 전에 영일 동맹이 이루어져서, 영일 동맹의 결과는 결국은 일본이 한국을 먹는데 영국도 용인을 했었고, 그 대신 일본한테 역할은 러시아의 남하를 억제해라. 그래서 러일 전쟁까지 해서 이겼고, 영국이 또 지원해
해주면서 또 청일전쟁 때도 영국이 지원한 게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역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뭐 100년 만에 다시 그 영일 동맹이 이루어졌는데 뭐 철옥은 동색이라고 같은 섬나라끼리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한 몇 년 전부터 그 영국 군함과 그 태풍 전투기라는 게 가미가제 전투기 아닌가요? 일본을 방문했고 영국 육군은 2018년 훈련에 또 참가한 데 이어 비질런트 제도 22 훈련도 실시했다.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2022년에는 그 중부 군마현에서 양국군이 섬 방어전에 참가했다 해서 그때 뭐 사진이 찍혀 있는 걸 소개했습니다. 자, 제2의 영일 동맹이 한국 다시 먹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뭐 그랬다가는 그 뭐 바로 그냥 전쟁 뭐 불사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북한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참 그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나오네요. 그런데 현재 영일동맹은 그 대상이 물론 우리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만 대중국이죠. 대중국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북한이겠죠. 네. 그리고 이 영일동맹을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네. 유럽 서구들은 아닌 것 같은데. 키시 총리 방중 증세 자민당의 전통을 짊어지고 결정한 발언에 펼쳐진 반발. 언제 논의했냐? 분노밖에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로 프레시라는 매체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키시 총리는 기시다 총리라고도 하고 키시라고 이제 약어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다. 그러니까 미일 안보 조약이라는 게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가 있을 때 했었고 또 안보 조약을 개정한 것은 이 유명한 이 정치 가문이죠.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때도 했고 그 다음에 안보 관련법 책정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 했는데 이 기시 노부스케가 그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되죠. 외가 쪽에 미일 동맹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라고 확신한다라고 기시다는 얘기했는데 과연 그런 건지 뭐 그렇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대부분 증세를 해서 얻어진 그 국방비를 가지고 대부분은 그 미국 무기를 사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을 먼저 인식해서 하는 순서는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하는 일본 국민들도 그건 순진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결론은 일본이 가는 길은 자기 뜻대로 된 적이 거의 없고 2차 대전 패전 후에 사실 그 미국이 유도하는 대로 충실히 이 따르는 충목처럼 현실적으로는 모든 그 정권의 지도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소타로 씨가 기시다 총리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것도 SNS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확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서 그게 칭찬하는 걸 했냐 그러면은 아소타로 씨의 그 지역구가 후쿠오카현 이즈카시라는 모양이에요. 후쿠오카 쪽이 이제 그 연고진 모양입니다. 자기 그 출신이 큐슈 지방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많은 그 국민들이 그 분노 목소리가 아무리 나와도 미일 동맹 강화해가지고 가는 길은 변하지는 않을 거고 국방비 그 상승에 의해서 미국은 무기 팔아먹 좋고 또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계속 우리나라한테도 트럼프 때부터
국방비 좀 더 내놔라. 일본에도 더 내놔라. 사실 일본이 더 내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미국 주둔 병력이 우리나라보다 많죠. 또 군 기지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고 그런 거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아도 따로시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왔을 때 하나의 그 한일 관계의 그 정상화를 위해서 하나의 메신저로서 이 또 아소 따로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기시다 총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절모가 조금 그 질이 어떤지 뭐 너무 쭈글쭈글한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또 좀 멋있는 그 중절모를 좀 쓰고 다니지. 중국 정부가 승인을 서두르면서 슈로더스가 중국 펀드 설립에 동의하다. 로이터 1월 14일자 뉴스인데요.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승인을 빨리 서둘렀다. 그래서 중국의 그 이 몇 대 몇 합작이 아니고 이 슈로더스의 그 100% 소유의 뮤추얼 펀드 설립이 됐다. 그리고 뭐 미국 또 펀드 중에서도 이미 그렇게 들어간 게 많죠. 그 코비드 정책 갑자기 폐기하고 그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서 외국 자본이 좀 들어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 그런 모양인데요. 지난달 그 미국계 자산 운용사인 뉴버거 버먼 그 다음에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이미 들어가서 다 그 라이선스를 받았다. 또한 캐나다의 메뉴라이프 파이낸셜 코퍼레이션도 100% 완전 지배권을 갖는 거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럼 현재 이렇게 미중 전쟁 속에서도 이렇게 그 중국이 그 외국 자본 오케이 들어오세요 돈 좀 우리나라에 좀 푸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면은 미중 대립은 대립이고 글로벌 금융 세력들은 국경이고 나발이고 돈이 되면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미중 전쟁에서 이미 그 물리적 전쟁을 떠나서 대만 사태가 일어나든 말든 이미 미중 전쟁에서 중국은 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인식이 들어갑니다. 글로벌 펀드 시장 전망 밝아지면서 중국 공략 강화 블룸버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피델리티에 대한 그 건물 그 뭐 또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신임 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중국 최고 외교관이 이집트를 방문하다. AP 세미 메이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그 순방을 한 것이 미국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수십 명 초청해 가지고 그 미국이 그 아프리카의 보건 인프라 비즈니스 기술 분야에 정부 자금과 민간 투자를 약속한 이후에 이 신임 그 친강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미국 주미대사를 했던 출신을 그 외교부장으로 세웠습니다. 왕위는 이제 더 높은 외상으로 좀 올라간 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주미대사 할 때는 이런 방구도 안 하다가 아프리카는 국제 경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중국 외교부장은 말한다. 로이터 도윗 앤더쇼가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심보를 어떻게 이해할까? 자기네들은 그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이 그 투자를 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미국은 투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차기 주미대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해서 친강 그 주미대사가 그 외교부장이 된 이후로 새로운 그 주미대사가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애로점이 있을 거다. 그 주미대사가 그 친강이 외교부장이 되면서 다시 그 충성스러운 늑대 전사 같은 역할로서 아프리카 외교 순방도 하면서 또 미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새로 부임하는 그 주미 대사는 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의회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압력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공화당이 하원이 공화당이 그 의장이 되면서 대만부터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을 더 압박하겠다 하는 그 트럼프의 그 정책을 추정하는 메카시 의원이 의장이 됐기 때문에 더 좀 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고 있죠. 둘째,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미국 재계의 능력. 요게 이제 재계의 능력이란 게 이제 금융 자본 세력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물론 민간 기업도 있겠지만. 그리고 점점 더 그 재계의 그 압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계속 그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부하고 금융 세력하고도 미국 내에서 뭔가 이 갈등이 있고 알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현재 그 니콜라스 번스 그 주중 미국 대사는 사실은 거기서 자기가 활동하려고 해도 중국 지도부의 그 접근권이 그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불만을 표시했는데 중국의 그 주미대사는 미국 말하자면 지도층 그런데 많이 그 접촉을 하고 하는 것은 개방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호 형편성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새로운 이런 얘기까지 좀 해보면은 새로운 이 주미대사가 그 부임을 한다 그러면은 지 활동도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에드로안이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에드로안 보좌관은 스웨덴, 핀란드 나토 입찰 비준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 그 트르키예가 너희들 그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 터키가 어떻게 나토 가입은 돼 있어요. EU에는 못 들어가 있어도 그게 옛날 그 소련 시절부터 나토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터키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게 만장일치로 돼야 그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스웨덴과 핀란드가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그 나토 가입을 신청했는데 참 그 터키가 그 중간에서 그 힘을 쓸 수 있는 거는 그 힘을 부리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터키한테도 쿠르드족의 그 무장 세력이 그 터키 동부 쪽, 그 다음에 뭐 이라크 북부 쪽, 뭐 이런 쪽에서 쿠데타 뭐 이런 게 있는데 스웨덴이 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터키하고 같은 나토국이라면은 쿠르드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 테러 세력 아니냐라고 규정을 해줘야 자기네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핀란드하고 스웨덴을 나토 가입을 용인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배짱 있는 얘기 같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 비주얼 폴리티크라는 그런 그 네덜란드 방송이 있는데 요거를 그 유튜버 단골 이슈라는 데에서 한 쭉 이 방송을 한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걸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하고 한국이 왜 방위산업이 발전을 했느냐 필요가 발명을 낳는다. 사실 한국은 북한과 휴전 후 53년에 휴전 후 대치 상태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 철수가 방위산업의 필요성이 결국
돼도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화학공업 육성은 전국적으로는 방위산업을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발전시켰다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이 그 아시아에서 그 철군을 했을 때 옛날 방식이 아니고 최신식 무기니까 그만큼 철군하더라도 그 아시아 방위는 충분하다 이렇게 믿어서 철군을 했겠지만은 그 떠나보내는 그런 입장에서 미군의 철수는 해당 나라에서는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그 31만 2천 명이나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또 희생되고 열심히 가서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지는 걸 보고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 두렵다. 한국도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원인이 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산 강국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는 낳기가 빠르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한국 방산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라이센스를 줘 가지고 폴란드가 이번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지만 일부는 폴란드 무기 공장에서 그 라이센스 상태로서 그 대포라든지 전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립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국 방위산업은 했다 이게요. 주로 이제 한화 뭐 현대 로템도 해당되고 카이도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국방부가 또 관여를 당연히 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목표를 한국은 계약을 따내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죠. 그 폴란드 내에서 그게 이제 그 조립이 되고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좋을 거 아니냐. 일자리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데 거기다가 가격까지 싸다 이게. 프랑스의 시저는 750만 달러, 독일은 1000만 달러인데 한국의 자주포는 겨우 400만 달러인데 안 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성능도 좋고 그리고 또 뭐 미국 최고 무기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말미가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서구의 군비 확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연합군의 요새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그 네덜란드 뭐 일부 방송이지만은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미일 동맹, 영일 동맹 다 좋은데 그 나머지 이 영국은 또 브렉시트로 해서 빠졌죠. 그러니까 이 서구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그 평화 시대 때 자기 그 산업력이 아직 그만큼 안 되니까 많이 줄였으니까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왔고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의 요새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두둔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요즘 얘기하지만은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합군에게 한국 국방백서의 중국을 주적으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데 이것들은 한번 제가 이 구두로 얘기하는 거 없이 한번 화면으로 쭉 한번 보시는 거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좀 배우는 게 있으니까 세계 시민이라는 거 말이 좋지 사실 이념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차원에서 속된 말로 우리나라에서 썼던 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일요일날 방송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좀 이 지식 습득이라는 차원에서 또 재미있게 방송을 해가지고 참 항상 저도 그 애청을 하는 그런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통일교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했고, 왜 그 자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보다도 일본에 가서 또 교세를 확장했다 그러니까 또 뭐 저기 그 미국까지 진출했는데, 미국에서는 좀 이 된소리를 좀 맞았다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사람들한테 꽃을 팔게 하고 막 그랬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이 뉴스를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데, 한일 해저 터널이 생긴다고 보고서 그 통일교회에서 그 해당 그 해저 터널이 갈 수 있는데 땅 투자를 많이 했다. 스시마 섬에 그 28만 평인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또 무슨 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큐슈 그 서북단 쪽에도 땅을 왕창 사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그래서 뭐 한중일 공동 경제 공동체 뭐 떡밥속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 한중일 경제 공동체 그 얘기 꺼내내면은 이거는 좀 매국노적인 발언으로 보죠. 왜 그러냐? 상호 불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